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편지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식과 직감이 오판을 낳는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두루 사귀고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자주 여행을 떠난다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A씨는 오늘 아침 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에 오늘은 대표님이 오시니 다들 출근 시간을 엄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차하면 지각인 상황이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해가며 앞차를 추월했다. 어떻게든 8시 59분 59초 전에 회사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 감시 카메라도 가볍게 무시해 주었다. 그렇게 달려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 세이프인데 하필이면 이럴 때 거북이 차량이 말썽이다. 미친 듯이 클락슨을 울려봐도 앞차는 꿈쩍하지 않고 결국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다. 다시 신호가 바뀌기까지 좋게 90초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늘 A씨는 영락없이 지각이다. 지각을 면하고자 그렇게 내달렸건만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을 속절없이 바라보며 A씨는 생각했다. 앞차 때문에 재수 못 붙었네. 아니 무슨 차를 그렇게 천천히 몰아? 분명 여성 운전자겠지. 사람들은 보통 서행하는 차량을 보면 그 운전자가 여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표성 추론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표성 추론이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성과 합리성으로 결과를 추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나 직감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결과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성 추론은 반드시 악의에서 비롯된다거나 100%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저 빠른 판단을 위해 가설을 세워두고 실은 자신의 인식이 그저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표성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다. 실제로 대표성 추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빠른 만큼 심각한 오류를 낳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의 기본 요소를 무시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45세인 존은 기혼자로 슬하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 그는 보수적이고 신중하지만 진취적인 성격이다. 사회나 정치 이슈엔 크게 관심이 없고 휴일엔 직접 가구를 만들거나 퍼즐 게임을 즐긴다. 존이 30명의 엔지니어와 70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표본 그룹의 한 명이라면 존은 엔지니어일까 변호사일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존이 엔지니어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대표성 추론에 의해 오도된 것이다. 확실히 앞서 말한 존에 대한 소개 중에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라고 생각할 만한 고정관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고정관념일 뿐이다.
사실 표본 그룹에는 변호사가 70명이고 엔지니어는 30명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존이 변호사의 확률은 70%고 엔지니어의 가능성보다 크다는 의미다. 통계학에 큰 수의 법칙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대표성 추론에 오도되어 소수의 법칙을 따른다. 표본의 수가 얼마든 그것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내성적인 사람이 도서관 사서가 될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마켓 점원이 될 확률이 더 높을까? 정답은 마켓 점원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마켓이 많겠는가? 아니면 도서관이 많겠는가? 그러니 마켓 점원이 많겠는가? 아니면 도서관 사서가 더 많겠는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 상관없이 도서관 사서보다는 마켓 점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단지 내성적이라는 글자에 도서관 사서가 될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대표성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마 다들 한 번쯤 도로상의 3대 운전 바보는 여자, 노인, 나이 든 여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도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직감적으로 운전자가 여자 아니면 노인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솔직히 요즘처럼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에도 여러 문화적 선입견의 영향으로 연령, 성별, 직업, 종족, 국적, 종교, 사회 계층 등에 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우리가 타인의 성격과 능력,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에 테드닷컴에서 직장에 감춰진 편견에 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강연자인 야스민 압델 마지드는 어린 시절 호주로 이민 온 이슬람 여성이다. 히잡을 두른 그녀는 레이싱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레이싱 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 있는 권투 선수를 양성하기도 한다. 그녀는 많은 사람의 고정관념을 깼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편견이 사회 노동력의 다원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중은 여전히 일부 직업을 특정 성별의 전유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처럼 말이다. 한 부자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아이들은 증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중상을 입은 남자아이를 본 외과 의사가 순간 멍하니 얼어붙은 채 말했다. 나는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이거든요. 그럴 리가. 아이 아버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외과 의사가 실은 남자아이의 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던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의 예는 충분히 들었으니 이번엔 직업의 예로 들어보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항상 점잖고 사회복지사는 애타심이 넘치며 사업가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군인은 위풍당당한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집단의 주요 특징을 전형화하여 사회의 인식을 단순화하고 인간의 인지 과정을 간소화해 우리가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어느 한 무리의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류와 선입견을 낳기 십상이다. 이렇게 한 번 생긴 편견은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인간 교류를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두루 사귀고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을 뿐더러 자주 여행을 떠나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간다면 좀 더 다원화된 인식으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자신의 모순과 부조화를 직시하고 자신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비이성적인 행동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 아주 먼 옛날 여우 한 마리가 산을 빠져나오는 길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발견했다. 여우는 생각했다. 와, 정말 맛있겠다. 그러고는 포도를 따겠다는 일념으로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절반도 못 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그렇게 2번, 3번, 4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다. 그 후에도 한참 포도를 올려다보던 여우는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저 포도는 분명 실 거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와 여우 이야기다. 한 번쯤 들어봤을 친숙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 속 상황이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심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인지 부조화와 관련이 있다. 인지 부조화란 무엇인가? 이는 1957년에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자신의 저서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예상한 바와 달라 2가지 이상의 모순되는 믿음이나 생각,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면서 겪는 정신적 불편함을 일컫는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흔히 3단 반응을 보인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여우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여우는 그저 포도를 따려 시도를 해본 것일 뿐 정말로 포도가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둘째,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 이야기 속 여우가 포도 먹기를 포기한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결과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 결국 마지막에 포도는 실 거라는 결론을 내린 여우처럼 말이다. 인간은 항상 일련의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자신이 꼴초라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는 담뱃갑에 적힌 각종 경고문을 익히 봐왔고 그래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담배를 피운다라는 사실과 담배는 해롭다라는 사실이 서로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내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정신을 가다듬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래야 우리 가족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와 가족을 위해서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꼴초와 무슨 이치를 논하겠는가? 이치를 알았다면 진즉 담배를 끊었을 것이다.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로 인한 모순적인 심리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실험 지원자를 모집해 그들에게 조립된 블록을 해체해 다시 조립하는 일처럼 단순하고 지루한 일을 1시간 동안 반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시간 후 페스팅거는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20의 수고비를, 다른 한 그룹에는 $1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러자 $20를 받은 사람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 반면 $1를 받은 그룹 중 꽤 많은 사람이 매우 재미있고 교육적 의미도 있는 실험이었다. 페스팅거는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했다. $1를 받은 그룹은 자신이 쏟은 에너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고비를 받자 심리적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실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말이다. 쉽게 말해 실험 대상자들은 이렇게 지루하고 보수도 적은 실험이라면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은 것이다. 일부 조직에서는 이같이 모순적인 심리를 10분 활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단계 회사가 그렇다. 처음 회사에 가입할 때 소위 윗선들은 성공한 선배들이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세계 여행을 즐기고 있다며 많은 친구가 회사에 들어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여기에 혹해 관심을 보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 투자하는 자금이 나중에는 몇 배, 심지어 몇십 배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덧붙인다. 그렇게 자금을 투자하고 나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한 것만으로도 특별한 가치가 있으니 좋은 물건인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이 싹튼다. 이 역시 인지 부조화의 일종인데 사회학자들은 이를 노력 정당화 효과라고 부른다. 인지 부조화는 귀천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똑똑한 학자들도 꿰매 빠지곤 한다. 1954년 미국의 한 가정주부가 외계인이 인류에 전하는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그 예언은 그해 12월에 대서양 해역의 해수가 급상승해 전 세계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훗날 이 가정주부는 전문적으로 외계인을 연구하는 박사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개중에는 최후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다. 이 무리의 움직임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를 흥미롭게 여긴 페스팅거와 그의 동료들은 무리에 섞여 들어가 그들을 관찰했다. 드디어 예언 속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신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하루가 다 가도록 해수가 급상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세상이 물에 잠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신도들은 예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독실한 믿음에 하늘이 감동해 대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어떤 이가 그 박사를 찾아가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내놓은 상태라 이를 믿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일 뉴스에서 접할 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고 기업을 경영할 때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예컨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발이 묶여도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오류를 범하는 일부 기업의 CEO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지 부조화를 피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문제를 인정하고 직시하며 마주보는 것이다. 서양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문제를 확실히 파악했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고, 노자는 남을 아는 사람은 슬기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말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자신의 모순과 부조화를 직시하고 자신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비이성적인 행동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 그러니 다음에 실패를 겪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첫째,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가장 진실한 반응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일 필요는 없다. 기쁘면 기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파악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둘째,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10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마음을 비우고 결과를 받아들여라. 만약 자신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번에는 더 노력하면 된다. 셋째, 현재 자신에게 닥친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을지 물어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면 용감해야 한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실패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며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에는 용기와 기술이 필요한데 부디 이 글이 복잡한 인생과 그에 따른 심리적 모순을 좀 더 솔직하게 마주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